첫 번째는 땅속에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두 번째는 그릇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땅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당연히 그 가장 좋은 구조 중에서 이제 시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되고 있는 그 대왕굴의 명태 같은 그 몇 개 구조 중에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최종 어디로 시추하겠다. 일반인들이 매장이 땅속에 있는 거니까 땅속에 있는 게 다 매장량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장량이라고 말할 때는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 이제 아무리 많더라도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뭘 할까 하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그 토론의 끝은 항상 그럼 우리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합니까? 시추를 해봐야죠. 네, 경제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그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 이 뉴스가 연일 뜨겁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또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특히 시추공학 전문가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연말부터 지금 정부가 동해 심해 시추에 나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영일만 해역 중에서도 조금 더 유력한 구역을 나눠볼 수가 있나요? 요즘에 이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사전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장 간단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쓰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자, 여기를 보면 땅속에 있는 석유가 어떻게 생성돼서 석유가 모여서 생산하는 그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석유는 다양한 유기물들이 지구가 격변하는 시절에 땅속 깊이 매몰됩니다. 보통 네. 온도가 이제 50도 이상이면 석유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되면 그 탄소의 긴 체인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탄과 에탄 같은 이제 천연가스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근원암이라고 합니다. 근원암. 네. 네. 즉 근원암에서 석유가 생성되면 생성된 모든 유체는 자기 있기에 가장 편한 대로 계속 이동하려고 합니다. 단층을 통해서 또는 다공질 지층을 통해 이동하다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딱 만나면 석유가 거기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트랩이라 그럽니다. 트랩. 네. 즉 트랩 속에 석유가 모여 있는 거고, 이와 같은 트랩이 잘 되려면 위로 석유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덮개암으로 잘 덮여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네. 계속 이동하거나 다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트랩 아래에 있는 지층이 다공질로 좋아가지고 석유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석유가 있으려면 1번 주위에 근원암이 있어서 석유가 생성돼야 되고, 네. 생성되고 이동된 석유가 좋은 구조,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 발표는 그런 좋은 구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구조가 또 되려면 모양은 구조여야 되는데, 그게 좋은 구조가 되려면 위에가 완전히 덮개암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군요. 잘 덮여 있어야 더 이상 누출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석유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지층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탐사율이 성공률이 20% 말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근원암과 트랩 구조와 네. 덮개암과 지층의 품질, 그걸 저희들이 다 확률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확률이라는 게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70% 내의 값을 배정하다 보면 네. 결론적으로 70%, 70%, 70%, 70% 4개를 곱하다 보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탐사를 하다 보면 좋은 유망 구조를 찾지만 대부분이 그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좋은가를 따져보면 대부분 20에서 한 35% 정도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그 많은 유망 구정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게 트랩의 크기를 말하는. 그렇죠. 트랩에 왜냐하면 트랩이라는 것은 석유를 포함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릇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두 번째는 그릇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느냐. 네.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땅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당연히 그 가장 좋은 구조 중에서 이제 시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왕고래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붙인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석유공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언급되고 있는 그 대왕고래 명태 같은 그 몇 개 중에서 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최종 어디로 시추하겠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를 알기 위한 조사가 물리탐사라고 맞습니다. 부르는 것 같은데 물리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물리탐사는 탄성반 탐사 또는 인공지진 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네. 물리탐사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내가 여기서 충격을 빵, 빵, 빵 이렇게 주면 그 충격파가 방사익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층 경계면을 만나면 일부는 반사돼서 들어오고 네. 어떤 것은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반사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반사되어 오는 이 모든 자료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 취득이라 그럽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자료 취득을 우리가 잘 하려면 탄성파 탐사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에서 같이 일할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특정 규모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얻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를 얻으려면 땅속 지층 구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료 처리라 그럽니다. 자료 처리는 물리탐사부의 교육을 잘 받은 전문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력하고 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계산량이 많고 반복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 처리 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는 지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도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마지막 도면을 보고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생성된 석유가 여기 와서 직접 될 수도 있고 구조도 양호하니까 시추해봐도 되겠다. 시추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바로 거기가 유망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해석 단계인데 해석은 그 분야에 경험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 소수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여러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브레인스톰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네. 그것도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핵심 몇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탐사 시추에 들어가는 그렇죠. 단계인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물리 탐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액트지오란 업체인데 신뢰할 만한 업체인가?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세요?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자료를 취득하는 데가 있고 네. 그리고 자료를 전산 처리하는 데가 있고 마지막 해석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액트 지오라는 것은 마지막 그 해석을 한 분들입니다. 실제 자료를 탐사하거나 그 해석하신 분들이 자료를 처리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휴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그와 같은 이제 컨설팅 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아마 네. 그분들도 그런 그룹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최초 조사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직접 했던 건가요? 자료 조사 같은 거. 석유공사가 호주나 이런 데 있는 다른 전문 업체들한테 맡겨서 자료를 취득하고 네. 또 취득한 자료를 다른 전문 업체에 맡겨서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한 최종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를 취득해서 처리해서 이런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당신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그 마지막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정부가 올해 12월로 첫 실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추 작업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와서 저희가 땅을 파보자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추 프로그램 또는 드릴링 프로그램이라는 시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네. 시추 프로그램의 작성은 어떤 회사가 지금 이제 석유공사가 되겠죠. 네. 어떤 광구를 어떤 시추 회사와 동해상에서
경기도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수심은 얼마고 최종 목표 심도 어디까지 시추를 하겠다. 그걸 또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한목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땅속까지 바로 못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처음에는 좀 큰 사이즈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케이싱을 설치하고 시멘팅을 한 후에 홀을 딱 시추공을 안정화시킨 후에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시추를 하고 또 시추한 후에 케이싱을 내려서 우리가 공백 보호관이라 그러는데 케이싱을 내려서 시멘팅을 딱 설치해서 안정한 후에 또 내려가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할 거고 그때 시추 장비는 뭘 쓸 거고 네. 그때 케이싱은 뭘 쓰고 우리가 이제 시추액이라고 말하는데 시추액의 종류는 얼마고 농도는 얼마고 그때 생산 유량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은 과거에 봤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해결하겠다 네. 하는 그 모든 상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그게 두께가 보통 한 200페이지 내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걸 다 작성해야 비로소 이제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12월 그거 작성하는 게 빨리 해도 한 6개월, 늦게 해도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시드린 회사에 웨스트 카펠라 거기 이미 시추선이 계약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계약된 걸로 봐가서는 일단 시추 프로그램의 초안은 이미 다 완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대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안이 다 완성되는 게 이제 가장 1단계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라는 게 서비스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헬기부터 해서 보급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이제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게 모든 용역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봐도 한 30가지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인데 정부가 밝힌 시추 성공 확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맞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의견과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시추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면 1,000억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이라고 나오고 시추하는데 1,000억이 드는데 또 시추 작업이라는 게 다양한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탐사선 시추할 때는 보통 비용이 20% 30%까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1번.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뭘 할까 하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그 토론의 끝은 항상 그럼 우리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합니까? 시추를 해봐야죠. 결국에는 시추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 부존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그 토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억 배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7월 4일 서부 텍사스 중길류 가격이 1바렐당 가격이 74불이거든요. 네. 그럼 1억 배럴이 있으면 걔의 가치가 74억 불입니다. 74억 불이니까 현재 환율을 곱하면 140원을 예를 들어 곱한다. 그러면 10조가 되는 겁니다. 10조. 그러면 우리가 경제 자유살롱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100억이 드는데 그로 인해서 잘하면 1조를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투자해 볼까요? 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이 석유나 가스란 말입니다. 네. 그럼 석유와 가스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산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면 정부도 그렇건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그것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로 발표를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느낀 것은 이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기꺼이 1차적으로 1,000억 정도는 투자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향후 개발에 대해서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일만 해역이 특히 그러니까 경제성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가 워낙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이전에 뭐 칠광구를 비롯해서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중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 비용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깊은 바다를 팔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는 어떻게 좀 맞습니다. 생각하실까요? 그와 같은 이제 모든 결론의 핵심은 우리가 실제 탐사를 해서 시추를 해봤는데 과연 그게 자원량 그리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다면 매장량이 얼마인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해서 개발할 수 없다. 그럼 아예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양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비용을 다 커버하고도 지금 워낙 이제 유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네. 외국에서 개발하면 외국 회사가 예를 들어서 60%를 가져가고 우리는 뭐 40%밖에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추 과정에서 좀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나요? 만약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막 장기간 장마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작업자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씨드릴 회사에서 시추선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루에 한 55만 불이니까 한 7억 7천만 원 정도 주게 되거든요, 하루에. 네. 작업을 안 하고 있어도 줘야 되는 돈이군요. 7억 7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하고 1월에 늦어도 자꾸 1월 1일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2월 3월 넘어가서 시추를 시작하면 목표 심도에 도달하면 지금 석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태풍 오고 장마 져버리면 작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가능하면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이제 1월 달에 하려고 오랜 전부터 쭉 이제 계획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지금 동해가스전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랑 영일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수심이고요. 네. 그리고 매장량의 차이인 거죠. 우리 동해원 가스에서는 수심이 한 152m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추하려는 것은 그게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시추선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가 상대적으로 딱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말해서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위성에서 자기 위치를 딱 알고 있고 해류가 오면 오는 것만큼 역행해서 올라가지고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딱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시추선을 쓰려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다양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층도 약간 불안정할 때도 있고 지층의 유정의 압력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그 압력 사이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흔히 말해서 이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막 유정이 폭발해가 불타고 되는 그런 이제 블로아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조금 작업이 지연돼서 비용이 좀 덜 들지만 블로아웃이 나버리면 시추선도 다 타서 망가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인명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됩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발표가 이게 최대 140억 배럴 수준인데 이게 매장량 규모랑은 다른 거죠,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용어가 있는데 땅 속에 물리 탐사를 해봐서 이렇게 큰 구조 속에 석유가 이만큼 모여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우리가 뭐냐 탐사할 수 있는 자원량. 그래서 우리가 탐사 자원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석유 시추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네. 그는 일단 확인을 한 자원량입니다. 그 중에서 딱 보니까 여기는 저류층의 그 이제 석유의 점성도라든지 이제 다양한 물성들이 있습니다. 네. 물성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평소 이제 석유공학적 입장에서 생산하는 기법을 생각하면 아 여기는 심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30% 정도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총량 곱하기 30%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매장량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매장이 땅속에 있는 거니까 땅속에 있는 게 다 매장량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장량이라고 말할 때는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 이제 아무리 많더라도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아예 가치가 아예 낮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 이번에 발표된 140억 배럴은 탐사 자원량. 그렇죠. 탐사 자원량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 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지금 언급된 한 7개의 큰 구조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이 닫혀 있으면 이 구조가 잘 닫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석유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층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소원대로 대지나 바람 대지가 여기 다 열려 있으면 모든 유체는 자기가 이동하기에 가장 편한 위치로 개수가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판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는데 유리판을 이렇게 움직이면 네. 항상 여기저기로 잘 이제 움직이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던 석유는 요까지 딱 차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다 다른 데로 이렇게 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요까지 볼 게 아니고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유가 다 차고 있다 보시면 본래 지층에 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네. 그 가득 찬 물을 석유하고 가스가 밀어내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물이 한 25% 정도 있다. 그러면 뭐 보통의 양이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물이 50%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최대는 이 정도 되고 최소는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최대로 잡힌 것은 이제 그 나름 평가하신 분들이 맥시멈으로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보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억 배럴만 넘어도 초자이언트라 그러고 1억 배럴 정도만 넘어도 우리가 자이언트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큰 값이라고 해가지고 원 자료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틀렸거나 높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땅속에는 항상 물이 있고 기름이 아무리 많이 차고 들어와서 물을 밀어내도 물은 절대 밀려나지 않아 있습니다. 한계값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25%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최소한 25%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을 0%로 봤다든지 막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일단 잠정적인 예측값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땅속을 알기 위해서 인공 지진파를 쾅쾅쾅 보내서 거기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모든 계산을 반복해서 딱 맞춰보니까 지하 구조는 아마도 이것도 예측이거든요. 네. 아마도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막 착값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사해서 석유가 나오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고요. 없으면 이때까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지금 이 다양한 이제 말들이 나오는 그걸 깨끗이 그렇군요.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간에 굉장한 큰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처음 뚫었을 때 거기서 안 나오면 그거는 뭐 실패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거기는 봐가지고는 이제 만약에 구조는 있는데 딱 시추를 해보니까 석유도 없고 석유가 지나간 흔적도 없다. 그걸 우리가 유징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분석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할까 쉽게 말하면 일단 뭐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는 것과 똑같이 네. 석유도 흘러서 지나고 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유징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유징을 평가해봤는데 유징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이제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갑니다.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린 게. 그럼 이 지역에서는 석유가 생성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유기물이 많은 퇴적물이 퇴적돼서 충분히 깊은 깊이에 매몰돼서 석유가 생성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해 비용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확인을 안 해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시추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규모가 너무 작고 여기에 있는 요 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보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탐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도 그렇고 외국 기업도 그렇고 어떤 특정 유망 지역에 가서 시추를 해보고 처음에 성공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여기 실패했는데 그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 시도해 볼 가치 있으면 아예 그 사업을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이제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걸 그 EMP, Exploration and Production 하는데 EMP 사업의 그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영일만에 대해서 기대와 의심이 엇갈리는 이유가 기존의 뭐 실광구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왜 손을 더 이상 대지 않고 여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심해인데 여기를 파려고 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칠광구는 1970년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 각각 광구를 설정해 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서해부터 시작해서 크게 1강구, 밑에 뭐 2강구, 3강구, 4강구, 제주도를 포함해서 5강구, 그리고 제주도를 돌아 나오면서 6강구, 그다음에 이제 8강구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 남쪽 거기를 우리가 이제 7강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공동개발구역은 나하고 너하고 같이 개발하자.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하자고 하고 너도 하자고 할 때 동의할 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일본은 86년경 그건 이제 좀 더 정확한 연도를 봐야 되는데 이후에는 여기는 뭐 별로 탐사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일본은 약간 거의 발을 뺀 상태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또 이제 석유공사는 비축을 하는 거하고 자원 개발을 하는 게 가장 큰 두 개의 업무거든요. 네. 이제 비축은 뭐 계획대로 잘 하고 있고 개발을 이제 국내에서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대륙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 것은 동해 가스전을 98년에 발견해 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95번째 산육이 된 거는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시추에 성공하게 되면 상업적인 개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일단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네. 이제 성공하게 되면 보통의 기간을 봤더니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시추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조의 가장자리를 뚫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추를 하다 보면 옆으로 조금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석유는 있는데 우리가 빗나가 버리면 못 찾게 되니까 찾을 확률이 가장 높은 대부분이 정점에서 시추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과정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뚫어가지고 얘가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서너 개의 평가정을 뚫습니다. 그래서 앞뒤로는 얼마, 좌우로는 얼마 정도, 깊이는 얼마 정도 있구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강의 매장량이 평가가 되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할 건가. 그래서 생산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심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누어도 한 열 몇 가지가 되고 거기 세부 옵션으로 다 들어가면 그 각각에 또 한 10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모든 과정이라는 게 해보면 한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한국에 석유 한 방울도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국민 생활과 사회 그리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바로 개발하면 바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든 역량이 집중될 거기 때문에 아마 6년 빠르면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정부 발표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남는 이유가 정부가 너무 갑자기 월요일날 커다란 규모 액수로 이렇게 여기 뭐 그 매장된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의 타이밍하고 이제 발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대륙분 탐사를 쭉 언제부터 해왔었고, 지금 이게 평가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자원 탐사량, 땅속에 있는 양이 최소 이 정도에서 최소 이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35억 배에서 140억 배를 지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보수적으로 봐도 한 35억 배 정도, 그리고 뭐 좀 적게 봐도 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정부는, 에너지가 국민 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이제 또 자원 안보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해서 기꺼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저거 좋은 뉴스다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140억 배를 이렇게 나오니까 저게 가능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거기부터 자꾸 또 다른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반론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해명하니까 또 그 해명에 대한 막 또 반론이 나오게 돼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든 공식적인 이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에서는 약간의 그동안의 이제 경향, 그리고 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 우리가 이제 중간값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예상에는 올 거고, 정말 운 좋아서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보는 것은 두 개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한 7개 조금 작은 구조인데 그것까지 정말 우리가 운이 좋다면 뭐 이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중간값 또는 보수적으로 보고 일단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크게 뭐 문제도 없어 보이고 또 그에 대해서 뭐 비판할 사람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쉽다고는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생소한 이 석유와 시추공학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종근 서울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